벚꽃 떨어질 때 우린 떠난대요. 해운그룹 회장 박정우는 아내 한가람의 오주기를 맞아 홀로 묘지를 찾았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대낮 한가람의 묘비를 쓰다듬고 있는 건 어린 쌍둥이 자매였기 때문입니다. 묘비에 새겨진 이름은 5년 전 아이를 낳다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정우는 그날 아이들까지 함께 잃은 줄로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이 아내의 무덤 앞에서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동생 아이 품에서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엔 만삭의 한가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뒷면에는 정우가 너무도 잘 아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딸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 순간 박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우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진이었거든요. 어떻게 이 아이들이 그 사진을 갖고 있는 걸까요? 또 이 아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빗속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선생님들 계신 그 자리에 오늘도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박정우는 남들 눈에 늘 빈틈없는 회장이었습니다. 42의 나이에 해운그룹 회장 자리에 오른 남자.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격으로 유명했고 회의실에 들어가면 누구보다 냉정했습니다. 숫자를 볼 때는 흔들림이 없었고 사람들 앞에서는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적어도 겉으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에 박정우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늘 같은 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면 아무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손잡이를 누르지 못했지요. 그 방은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한가람, 그리고 태어나기도 전에 함께 잃었다고 믿어온 아이들을 위해 남겨둔 방이었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목마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벽 한쪽에는 연한 별무늬 장식이 아직도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5년 동안 그 방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한가람이 세상을 떠난 날도 봄이었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들은 짧은 한마디가 정우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지요. 아내는 돌아오지 못했고 아이들 역시 함께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는 누구를 미워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탓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빨리 달려갔더라면, 더 먼저 챙겼더라면, 더 곁에 있었더라면 그런 생각만 되풀이했지요. 그래도 그는 무너지지 않는 척했습니다. 가람이 살아있을 때 함께 지키려 했던 회사를 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우는 사람들 앞에서 더 단단한 얼굴을 했습니다. 아픈 티를 내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차갑고 정확한 사람처럼 보이려 했지요. 하지만 그런 날들이 쌓일수록 마음은 조금씩 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우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진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한가람의 묘비 앞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너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큰아이로 보이는 아이는 말을 삼키는 눈으로 묘비를 바라보고 있었고 작은 아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얼굴로 한가람의 이름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둘 다 동글동글한 얼굴에 볼살이 남아있는 어린아이였지만 표정은 또래답지 않게 굳어 보였습니다. 정우는 처음 보는 아이들이 분명한데도 왜 저 작은 얼굴들이 저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정우가 한 발 다가서자 큰아이가 먼저 동생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작은 몸이 어찌나 바짝 굳어 있던지 정우는 그 자리에서 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아이 역시 겁먹은 얼굴로 언니 뒤에 바짝 붙어 있었고 품에 안고 있던 낡은 비닐봉지를 놓지 않았지요. 괜찮아. 아저씨는. 정우는 거기까지 말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맞을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다급하게 언덕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본보호원 원장 문정혜, 그리고 직원 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정혜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안도한 척했지만 정우는 그 얼굴에서 당혹감을 먼저 읽었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은 사람의 얼굴이라기보다 숨겨둔 걸 들킨 사람의 표정에 더 가까웠지요. 하리나, 하유라, 여기 있으면 어떡하니? 원장 선생님이 얼마나 찾았는데. 그제야 정우는 아이들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큰아이는 박하린, 작은아이는 박하율. 하지만 아이들은 문정혜를 보고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대답하지 않은 채 하율 손을 더 꼭 잡았고 하율은 언니 뒤로 더 깊이 숨으려 했지요. 그 작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하율 품에 안겨있던 낡은 비닐봉지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안에서 미끄러져 나온 건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정우의 시선이 그 사진 위에 멈췄습니다. 사진 속엔 만삭의 배를 두 손으로 감싼 채 환하게 웃고 있는 한가람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사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눈에 알 수 있었지요. 가람이 살아있을 때만 지을 수 있던 웃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사진 뒷면이 돌아가는 순간 정우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우리 딸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정우는 그 글씨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람은 기념일 카드에도 냉장고 메모지에도 아주 짧은 한 줄을 쓸 때도 꼭 저렇게 마지막 받침을 조금 길게 흘렸었거든요. 정우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먼저 힘을 잃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문정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사진을 주우려 했지만 정우가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집어들지도 못한 채 손끝만 허공에 멈췄지요. 마치 그 종이 한 장을 건드리는 순간 자신이 믿고 버텨온 지난 5년이 모두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아이들 어디 소속입니까? 문정혜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재단 산하보호시설 아이들입니다. 애들이 아직 어려서 상황을 잘 몰라요. 그냥 여기 오고 싶다고 떼를 써서요. 재단. 그 단어 하나에 정우의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해운장학재단. 그리고 그 재단의 이사장은 자신의 계모 차인옥이었지요. 겉으로는 품이 있는 자성가로 알려져 있지만 정우에겐 늘 마음 편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고 검은 불안이 천천히 몸집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문정혜는 얼른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율은 가기 싫다는 듯 한번 뒤를 돌아봤고 하리는 그런 동생 어깨를 감싸며 더 빨리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지금 붙잡아야 할 것 같았지만 무슨 이유로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 아이들과 한가람 사이에는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선명한 연결이 있다는 것. 그날 저녁 정우는 회장실 문을 닫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곁을 오래 지켜온 비서실장 윤태성이 따뜻한 차를 내려놓고도 조용히 기다린 이유는 정우가 먼저 입을 열 때까지 함부로 묻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성은 5년 동안 정우가 어떻게 버텨왔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기도 했지요. 한참 뒤 정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묘지에서 아이 둘을 봤습니다. 태성은 고개만 들었습니다. 가람이 묘비 앞에서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가람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진 뒷면엔 가람 글씨가 있었어요. 이번엔 태성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책상 위에 손을 얹었지만 손끝 떨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성 씨, 예, 회장님. 조용히 알아봐 주세요. 정우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 신원, 보호시설 기록, 병원 기록, 재단 쪽 흐름까지 전부요. 누구도 모르게. 특히 차인옥 여사 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태성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우는 그제야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묘지에서 본 것이 우연인지 오래 감춰진 진실의 조각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지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고. 그날 밤 정우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가람의 방불을 켰습니다. 창가에 걸린 작은 모빌이 바람도 없는데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다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람아, 내가 뭘 놓친 거니? 창밖에서는 벚꽃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꽃잎이 단순한 봄비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아이들을 자신에게서 아주 멀리 떼어놓기 위한 시간표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부터 박정우의 시간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아침 회의가 열렸고 해외 사업 보고가 올라왔고 결제판은 평소처럼 책상 위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정우도 늘 하던 대로 서류를 넘기고 숫자를 확인하고 짧은 지시를 내렸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눈은 자꾸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벚나무, 바람에 흔들리는 연분홍 꽃잎, 그리고 어제 묘지에서 들었던 그 어린 목소리. 엄마, 벚꽃 떨어질 때 우린 떠난대요. 짧은 한마디였는데도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우의 가슴 한가운데 아주 차가운 못 하나를 조용히 박아둔 것처럼요. 그 말이 자꾸 생각날수록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어린아이가 묘지 앞에서 엄마에게 할 말로는 너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떠난다는 걸까요? 왜 떠나야 한다고 믿고 있는 걸까요? 정우는 오전 회의가 끝나자마자 윤태성을 불렀습니다. 윤태성은 정우 곁을 오래 지켜온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고 묻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지요. 특히 정우가 무너질 듯한 순간마다 한 발 뒤에서 조용히 버텨준 사람도 바로 태성이었습니다. 태성이 들어오자 정우는 어제 가져온 사진을 다시 꺼내 보였습니다. 정확히는 폴라로이드 뒷면에 적힌 한가람의 글씨를요. 이건 분명 가람 글씨예요. 태성은 사진을 조심히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우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누구인지, 왜 한가람의 사진을 갖고 있는지, 정말 이 모든 게 자신이 모르는 어떤 진실로 이어지는 건지, 아직은 어느 것 하나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정우는 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칠 수도 없습니다. 태성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 신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태성이 가져온 첫 번째 보고는 이상하리만큼 짧았습니다.
아이들이 머무는 곳은 경기 외곽의 작은 보호시설, 세본보호원. 서류상 이름은 박하린, 박하율. 입소 시점은 5년 전 봄.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이전 기록이 거의 없었습니다. 출생 확인 서류도 어딘가 비어 있었고 보호자란 역시 중간이 지워진 것처럼 허전했지요. 기록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깎아낸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태성은 잠시 말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어렵습니다. 정우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누군가의 손이 들어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정우는 퇴근길에 차를 돌려 세본보호원 근처까지 갔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유도 없고 건넬 말도 없었지요. 그는 담장 바깥쪽에 차를 세운 채 한참을 안쪽만 바라봤습니다. 운동장 한쪽에는 몇몇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고 그 구석 벤치엔 하린과 하율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린은 조용히 동생 운동화 끈을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율은 품에 안은 비닐봉지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았다가 다시 꼭 끌어안았지요. 정우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마음에 걸리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눈이 그쪽으로만 갔습니다. 하린이 동생 머리카락을 넘겨주는 손끝이나 하율이 사진을 품에 안는 버릇 같은 아주 작은 것들까지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지요. 그럴수록 정우는 더 불편해졌습니다. 왜 저 아이들이 저렇게 마음에 걸릴까? 왜 저 작은 손짓 하나에도 가슴이 저릴까? 왜 자신은 차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저 장면만 바라보고 있는 걸까? 그는 끝내 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다가가는 순간 아이들 얼굴에 다시 어제 같은 경계가 떠오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참았습니다.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기분은 점점 짙어졌는데 선뜻 손을 뻗을 용기는 나지 않았지요. 그날 밤 먼저 움직인 건 차인옥이었습니다. 차인옥은 정우의 계모이자 해운장학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늘 단정하고 품위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 앞에선 선행과 자선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정우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얼굴 뒤에 얼마나 차갑고 계산적인 속내가 숨어 있는지를요. 요즘 재단 쪽을 자주 들여다본다면서. 저녁 식사 뒤 차인옥은 아무렇지 않게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정우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받았습니다. 점검할 게 있어서요. 차인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은 전혀 웃지 않았지요. 오래된 일은 괜히 들추지 않는 게 좋아. 상처라는 건 건드릴수록 덧나는 거니까. 정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뜻이십니까? 차인옥은 찻잔만 들여다본 채 말했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지. 괜한 기대는 사람을 더 아프게 하니까. 그 말은 짧았지만 이상하게 길게 남았습니다. 정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차인옥이 무언가 알고 있습니다. 그 확신이 아주 또렷해진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이 일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만큼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지요. 다음 날 오전 태성이 다시 회장실로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은 더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더 확인됐습니다. 정우는 서류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뭡니까? 세본보호원 쪽에서 최근 외부 기관과 접촉한 기록이 있습니다. 명목은 보호연계 상담인데 서류 흐름이 이상합니다. 정우의 시선이 천천히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상하다는 건 태성이 조심히 말을 이었습니다. 입양 관련 초기 검토 문서가 섞여 있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귓가엔 다시 하율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벚꽃 떨어질 때 우린 떠난대요. 그 말이 이제야 또렷한 현실이 되어 눈앞에 서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실제로 그 아이들을 어디론가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벚꽃이 다 떨어지기 전일지도 모른다는 뜻이었지요. 정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에선 바람이 불었고 가지 끝에서 꽃잎 몇 장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최종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우는 책상 끝을 짚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천천히 떠올랐지요. 그 아이들 벚꽃이 다 떨어지기 전에 정말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까? 태성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만으로도 정우는 이미 충분히 알아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다시 시설 근처를 찾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고 운동장엔 아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벤치 한쪽 끝에 하율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양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지요. 잠시 뒤 할인이 어디선가 뛰어와 동생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동생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율은 그 품에 기대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정우는 담장 너머에서 그 장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던 마음이 이제는 점점 다른 무게를 갖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왜 한가람의 사진을 품고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벚꽃이 다 떨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건지 막아야 한다. 5년 전 그는 너무 늦었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한 걸음 늦은 사람처럼 평생을 살아왔지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자꾸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늦으면 안 된다고. 그날 밤 정우는 회장실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태성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병원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가람이 떠난 날 기록, 그날 병원에 드나든 사람들, 전부요. 태성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단 쪽도 같이 보겠습니다. 정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끝까지 가봅시다. 창밖엔 아직 벚꽃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어제보다 분명히 더 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정우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막 진실의 문 앞에 섰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미 할인과 하율을 그의 시야 밖으로 밀어낼 준비를 끝내가고 있다는 것을요. 박정우는 더 늦기 전에 아이들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본보호원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정식 후원 명목으로 찾아가도 문정에는 아이들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둘러댔고 밖에서 우연히 마주치려 해도 이상할 만큼 시간이 어긋났지요. 마치 누군가 정우 움직임을 미리 알고 한 발 먼저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우는 아이들 간식이라도 전하고 싶어 작은 과일 상자를 직접 들고 보호원에 갔습니다. 문정에는 현관 앞까지 나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상자만 받아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이런 데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정우는 상자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얼굴만 잠깐 보겠습니다. 문정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부드러운 표정을 만들었지요. 오늘은 아이들이 예민해서요. 낯선 사람 보면 더 놀랍니다. 낯선 사람. 정우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국 그는 현관 안으로 한 발도 들어가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지요. 건물을 등지고 몇 걸음 걷다가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혹시 창문 틈으로라도
아이들 얼굴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요. 그날 저녁 윤태성이 추가로 가져온 이야기는 정우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주변에 좋지 않은 말을 씹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장님 같은 사람은 겉만 번지르르 하고 가까이 가면 더 무섭다는 식입니다. 아이들이 누굴 경계하는 반응이 너무 일정합니다. 정우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할인이 자신 앞을 막아섰던 작은 몸, 하율이 언니 뒤로 숨던 눈빛, 그건 단순히 낯선 어른이 무서운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반복해서 들은 말이 몸에 남은 아이들의 반응에 더 가까웠지요. 다음 날 정우는 차인옥에게 먼저 연락을 받았습니다. 차인옥은 언제나처럼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재단 관련 보고가 있으니 잠깐 들르라는 말이었지요. 하지만 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차인옥이 정말 보고 때문에 자신을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요. 차인옥의 집무실은 늘 정갈했습니다. 비싼 찻잔, 향이 약한 난 화분, 벽면 가득 걸린 후원 행사 사진들. 누가 봐도 선한 일만 하고 살아온 사람의 방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정우는 그 방 안에 들어설 때마다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이더구나. 차인옥은 정우 얼굴을 천천히 살피며 말했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정우는 짧게 답했습니다. 차인옥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세본보호원 쪽엔 왜 그렇게 자꾸 가는 거니? 그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칼날처럼 정확했습니다. 정우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자신 움직임은 이미 차인옥 귀에 들어가고 있었지요. 재단 산하 시설인이 점검하는 겁니다. 차인옥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점검이 유독 두 아이한테만 가 있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정우는 차인옥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뭘 알고 계십니까? 차인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찻잔을 한번 천천히 돌려놓고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정우야, 세상에는 모른 척해야 편한 일도 있어. 그 말은 너무도 태연해서 더 소름 끼쳤습니다. 정우가 입술을 굳히자 차인옥은 한숨 비슷한 소리를 냈습니다. 오래전 일로 또 흔들리지 않았으면 해서 하는 말이다. 넌 원래 마음이 약하잖니. 괜히 감정적으로 굴다가 내 자리까지 흔들리면 누가 책임지겠니? 정우는 그 순간 오랜 시간 자신을 가두고 있던 말의 정체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차인옥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약하다. 감정적이다. 흔들린다. 그러니 중요한 건 남들이 대신 정해야 한다고요. 겉으로는 걱정이었지만 실은 계속 작게 만들기 위한 말이었지요. 정우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일은 제 자리가 아니라 아이들 문제입니다. 차인옥의 미소가 조금 얇아졌습니다. 그 아이들이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니?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말로 꺼낼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침묵만으로도 차인옥은 충분히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우는 보호원 근처 작은 놀이터에서 할인과 하율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차 안에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다가갔지요. 아이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 일부러 발소리도 낮췄습니다. 하율은 낡은 그네 끝에 앉아 있었고 할인은 그 옆에서 동생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가까워지자 할인이 먼저 몸을 굳혔습니다. 아주 어린아이인데도 누군가를 막아서는 자세가 너무 빨랐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정우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한테 아는 척하지 마세요. 정우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아저씨는 그냥
말이 또 끊겼습니다. 왜 이렇게 늘 아이들 앞에만 서면 쉬운 말조차 어려워지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그때 하율이 조심스럽게 언니 뒤에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정우를 오래 바라보던 아이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도 우리 데리러 왔어요? 그 질문에 정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니? 하율은 바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할인이 먼저 대답했지요. 좋은 데 간다고 했어요. 거기 가면 다시는 무서운 일 없어도 된다고. 좋은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어른들은 늘 버릴 때 더 좋은 말로 포장하곤 했으니까요. 정우는 무릎을 조금 굽혀 아이들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가기 싫으니? 하율의 눈가가 금세 젖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한 건 또 할인이었습니다. 하율은 엄마 사진 놓고 가기 싫어해요. 할인 말이 끝난 순간 정우의 목이 막혔습니다. 저 아이들에겐 지금 그 사진 한 장이 엄마였고 집이었고 세상과 이어진 마지막 끈이었지요. 바로 그때 뒤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인옥이었습니다. 연한 아이보리 정장 차림에 진주 귀걸이를 한 그녀는 마치 우연히 지나가다 아이들을 본 사람처럼 걸어왔습니다. 입가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하지만 정우는 그 순간 바람보다 먼저 공기가 식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 여기 있었구나. 하율은 차인옥을 보자마자 다시 할인 뒤로 숨었습니다. 할인도 반사적으로 동생 어깨를 감쌌지요. 그 반응을 본 차인옥은 오히려 더 다정한 척 말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회장님은 바쁘신 분인데. 회장님. 그 호칭 하나로 차인옥은 정우를 아이들과 먼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빠가 아니라 다른 세계 사람처럼요. 정우의 턱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차인옥은 정우를 보지도 않은 채 아이들 쪽으로만 시선을 두었습니다. 착한 아이들은 어른 말 잘 들어야 한단다. 괜히 기대하면 나중에 더 속상해져. 그 말은 조용했지만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아이들 귀에 대고 기대하지 말라고, 좋아하지 말라고, 마음 주지 말라고, 웃는 얼굴로 못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정우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시죠. 차인옥이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내가 틀린 말했니? 정우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감정을 터뜨리면 아이들만 더 놀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를 악물고 서 있기만 했지요. 그 모습이 답답할 만큼 착한 사람의 얼굴이라 오히려 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차인옥은 끝까지 품위 있는 표정을 지켰습니다. 정우야, 넌 늘 너무 늦어. 그 말은 낮았지만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났을 때 정우는 처음으로 분노보다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정말 늦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날 저녁 회장실로 돌아온 정우를 기다리고 있던 건 또 다른 방해였습니다. 해운그룹 홍보실 상무보 정유리가 올라와 있었지요. 정유리는 일밖에 모른다는 말을 들을 만큼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마음보다 기사 한 줄, 주가 그래프 하나를 더 먼저 보는 타입이었지요. 그녀는 정우를 보자마자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재단 산하보호시설 쪽 조회가 더 커지면 좋지 않습니다. 정우는 피곤한 눈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뭐가 좋지 않다는 겁니까? 정유리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아이들 문제까지 엮이면 기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님 개인사와 경영 안정성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떠오르는 건 기사도 경영 안정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네에 앉아 아저씨도 우리 데리러 왔어요? 하고 묻던 하율의 얼굴뿐이었지요. 정상무. 예, 회장님. 그 아이들은 기사거리가 아닙니다. 정유리는 입술을 다물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도 감정적으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정우는 오히려 더 외로워졌지요. 그날 밤 늦게 윤태성이 다시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회장님, 말하세요. 입양 관련 기관 쪽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 계속 재촉하고 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벚꽃이 다 떨어지기 전에 끝내려는 겁니까? 태성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벚꽃잎 몇 장이 어둠 속에서 휘청이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차인옥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넌 늘 너무 늦어. 정우는 그 말을 가만히 되씹다가 아주 낮게, 그러나 처음보다 훨씬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안 늦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과 달리 더 큰 위기는 이미 보호원 안쪽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두 아이 가운데서도 가장 여린 하율의 몸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율이 먼저 아팠습니다. 처음엔 감기 기운인 줄 알았습니다. 낮엔 괜찮다가도 해가 지면 기침을 했고 밤이 되면 몸이 축 늘어졌지요. 문정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약 하나 먹이면 나을 거라며 괜히 호들갑 떨 필요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리는 달랐습니다. 동생 이마에 손을 대보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고 밤이면 이불이 벗겨질까봐 몇 번이나 다시 덮어주었지요. 정우는 그 소식을 다음 날 아침 윤태성에게 들었습니다. 열이 있다고 합니다. 크게 아픈 건 아닌데 상태가 좋지 않다고요. 정우는 보고서를 보던 손을 멈췄습니다. 잔뜩 눌러 쓴 숫자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었습니다. 병원엔 갔습니까? 태성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직요. 보호원 쪽에서는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정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율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네 끝에 조용히 앉아있던 아이. 낡은 비닐봉지를 가슴에 꼭 안고 누군가 와서 빼앗아 갈까봐 손끝에 힘을 주고 있던 아이 말입니다. 정우는 바로 일어났습니다. 차 준비하세요. 태성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우가 앉아있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세본보호원 문은 여전히 차갑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정에는 현관 앞에 서서 일부러 더 친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자주 오시면 아이들이 더 불안해해요. 정우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하율이 상태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은 쉬고 있어요. 병원엔 왜 안 보냈습니까? 문정에는 잠깐 입술을 다물었다가 또 웃었습니다. 애들 열은 원래 왔다 갔다 합니다. 괜히 병원 가면 더 예민해져요. 정우는 더 참지 못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5살 아이가 열이 나는데 그걸 그냥 둡니까? 문정혜의 얼굴에서 웃음이 조금 거쳤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원장다운 목소리를 만들어냈지요. 회장님께서 너무 감정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 아이들 다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책임. 그 말이 정우에겐 너무 쉽게 들렸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아이가 열이 나는 밤에도 저렇게 눈 하나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정우는 손끝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지만 끝내 소리를 높이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아이들에게 닿을 길이 더 좁아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겨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하율이한테 해열제라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주치의도 붙이겠습니다. 문정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원 규정상 외부 개인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정우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똑똑히 알았습니다. 이건 규정이 아니라 차단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아이들 밖에 세워두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차인옥이 회장실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차인옥은 늘 그렇듯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순간에만 가장 부드러운 얼굴을 한다는 거요. 차인옥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차분한 어투로 말을 합니다. 세 번 보호원까지 다녀왔다면서. 정우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 상태가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차인옥은 조금 안타깝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자꾸 얽히니까 애들이 더 불안한 거야. 정우는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제가 불안하게 합니까? 그럼 아니니. 차인옥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넌 지금 마음이 흔들려 있어. 상처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비슷한 걸 보면 자꾸 붙잡으려 하잖니. 하지만 세상 일은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정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차인옥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상대 마음을 먼저 부정하고 그 다음 그 감정을 부끄러운 것처럼 만들어버리지요. 겉으론 걱정 같았지만 실은 사람을 가장 깊이 무력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누구든. 정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봐도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입니다. 차인옥은 피식 웃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라서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는 거야. 정우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좋은 곳이요? 차인옥은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정우가 알든 말든 상관없다는 얼굴이었지요. 어린애들은 어릴 때 자리 잡는 게 중요해. 애매한 감정에 휘둘리다간 더 큰 상처만 남는다. 그 말 끝에서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차인옥은 이미 결정을 끝냈다는 것을. 하율이 아프든 말든, 할인이 울든 말든 저 아이들을 벚꽃 다 떨어지기 전에 다른 곳으로 보내버릴 생각이라는 것을요. 정우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차인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묘하게 웃으며 정우 얼굴만 바라봤지요. 넌 끝까지 알 필요 없어. 그 한마디에 정우의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지금 당장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고 싶었지만 그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화가 나도 먼저 상처 줄 말을 고르지 못했고 분노보다 앞서는 건 늘 두려움이었지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잘못 움직였다가 아이들이 정말 어디론가 사라질까봐 그는 끝까지 자신을 눌러야 했습니다. 차인옥이 돌아간 뒤 정우는 창가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봄은 아직 아름다웠지만 정우에게 그 풍경은 자꾸 모래시계처럼 보였습니다. 꽃잎이 떨어질수록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았지요. 저녁 무렵 윤태성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얼굴이 더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우는 뒤돌아섰습니다. 말하세요. 입양기관 쪽 방문 날짜가 예상보다 빨라졌습니다. 다음 주 안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벚꽃이 정말 다 지기 전에 끝내려는 거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재촉합니까? 태성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정우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차인옥. 태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원 원장 문정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기록은 아직 다 못 잡았지만 흐름은 분명합니다. 정우는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서류는 아직 부족하고 법적으로 움직일 길은 멀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정우를 믿지 못하고 있지요. 이 모든 게 너무 늦게 알게 된 사람에게 주어진 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다시 보호원 근처로 갔습니다. 이번엔 차를 멀리 세우고 담장 뒤편 좁은 골목까지 걸어 들어갔지요. 불 꺼진 창문 사이로 2층 한쪽 방만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할인과 하율이 있는 방이라는 말을 태성에게서 들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잠시 뒤 커튼 틈으로 작은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할인이 젖은 수건을 들고 하율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하율은 몸을 웅크린 채 사진을 품에 꼭 안고 있었지요.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금방 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정우는 담장 밑에 서서 한참 동안 그 장면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창문 틈이 조금 벌어지는 소리와 함께 아이들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언니. 하율의 목소리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응? 우리 진짜 가는 거야? 정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참 뒤 할인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 그 대답이 더 슬펐습니다. 가지 않는다고도 괜찮다고도 말하지 못하는 아이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조금 뒤 하율이 다시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진 두고 가면 안 되지? 할인이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절대 안 돼. 그 짧은 대화를 듣는 순간 정우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저 아이들에겐 지금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엄마였고 집이었고 버티는 이유였지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전부를 떼어내듯 멀리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서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태성 씨. 전화를 받은 태성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전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병원 기록이든 보호원 기록이든 차인옥 쪽 자금 흐름이든 뭐든 좋습니다. 내일까지 더 가져오세요. 뭐라도 잡아야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태성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쪽에서 당시 보조로 일했던 분 하나가 연락을 줬습니다. 이름은 강말순입니다. 정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날 일을 오래 숨기고 살았는데 더는 못 숨기겠답니다. 직접 만나서 말하겠다고요. 그 순간 정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끝없이 막혀있던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틈 하나가 보이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 틈으로 들어가기 전에 더 깊은 밤이 먼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문 안쪽에서 하율이 갑자기 심하게 기침했습니다. 할인이 놀라 동생 등을 두드렸고 방 안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우는 담장 밖에 선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를 가장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늘었지만 곧 제법 굵은 빗줄기가 담장과 창문을 때렸지요. 벚꽃잎 몇 장이 젖은 채 바닥에 달라붙었습니다. 정우는 비를 맞으면서도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벚꽃도 아이들이 이곳에 머물 시간도 그리고 자신이 늦어도 되는 시간도. 그 밤 박정우는 처음으로 마음속으로만 빌었습니다. 제발 이번엔 늦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만 더 큰 고통은 늘 가장 여린 곳부터 찾아오는 법이었지요. 하율의 열은 그 밤 더 높아졌습니다. 낮에는 간신히 눈을 뜨고 있던 아이가 밤이 깊자 작은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지요. 이마는 금방이라도 데일 듯 뜨거웠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문정에는 해열제 한 봉지를 대충 찢어 물과 함께 밀어넣듯 먹이고는 밤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알았습니다. 동생이 괜찮지 않다는 걸요. 하리는 제 작은 손바닥으로 하율 이마를 여러 번 짚어봤습니다. 수건을 적셔와 이마 위에 올려두고 이불이 벗겨질까 싶어 자꾸만 다시 끌어올렸지요. 5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적었지만 그래도 하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라도 붙잡고 있어야 동생이 덜 아플 것 같았으니까요. 하율은 열에 들떠 잠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언니, 희미하게 부르는 소리에 하린이 얼른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왜 하율아? 하율은 품에 꼭 안고 있던 낡은 비닐봉지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늘 그렇듯 바랜 폴라로이드 사진이 들어 있었지요. 엄마 얼굴 더 하얘지면 어떡해? 하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마음 아팠기 때문입니다. 하율은 열에 뜬 눈으로 사진을 꺼내 더듬더듬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한가람에 웃는 얼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오래 만져진 가장자리는 점점 닳아 있었고 색도 조금씩 빠지고 있었지요. 나중엔 엄마 얼굴 없어질까봐 무서워. 하리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없어져. 근데 자꾸 하얘져. 그 말을 하는 하율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오히려 더 서러웠습니다. 하리는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자기 눈으로 봐도 사진은 분명 조금씩 발에 가고 있었지요. 그래서 하리는 다른 말 대신 동생 손을 꼭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기억할게. 내가 안 잊어버릴게. 그러자 하율이 아주 천천히 하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니 엄마 냄새도 안 나면 어떡해. 그 말 앞에서 하린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가 울면 동생이 더 무서워할 테니까요. 하린은 입술을 꾹 깨문 채 젖은 수건을 다시 짜서 동생 이마에 올려두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보호원 밖 담장 아래에는 박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차 안에서만 기다리지 못하고 우산도 제대로 펼치지 않은 채 뒤편 골목까지 걸어 들어왔습니다. 2층 한쪽 창문에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혹시 하율 상태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지만 정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창문 틈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하린과 하율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정우는 어느 순간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얼굴 더 하얘지면 어떡해.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정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어지는 하율의 말은 더 잔인했습니다. 엄마 냄새도 잘 생각 안 나. 정우는 벽에 한 손을 짚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자기 딸일지도 모르는 아이가, 아니 어쩌면 이미 너무 오래 혼자 버틴 아이가 엄마 얼굴을 잊어버릴까봐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바로 그 창문 아래 서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 무력감이 사람을 얼마나 작게 만드는지 정우는 그 밤 처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비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닦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창문 안쪽 작은 그림자 둘만 바라봤지요. 하리는 동생을 안고 있었고 하율은 사진을 품에 꼭 끌어안은 채 힘없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주 낮게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도 목이 메었습니다. 무엇이 미안한지조차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5년 동안 몰랐던 것도 지금 바로 손을 뻗지 못하는 것도 저 작은 아이가 엄마 얼굴을 잊을까봐 떨고 있는데도 담장 밖에 서 있다는 것도 모두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을 무렵 보호원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정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차인옥이었습니다. 비 오는 밤인데도 그녀는 흐트러진 곳 하나 없었습니다. 연한 회색 코트 자락을 가볍게 정리한 뒤 마치 중요한 행사장에 들어가듯 단정한 걸음으로 보호원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우는 직감했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잠시 뒤 2층 복도 쪽 불빛이 더 밝아졌습니다. 문정혜가 차인옥을 할인과 하율 방까지 직접 데리고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할인은 문이 열리자마자 동생 앞을 막아섰습니다. 열에 들떠 누운 하율도 그 기척을 느꼈는지 몸을 작게 움츠렸지요. 차인옥은 아이들 앞에서도 끝까지 부드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많이 아프구나. 말은 다정했지만 눈빛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곁에 서서 하율 이마를 한번 내려다보더니 문정혜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내일 오전까진 괜찮겠죠? 문정혜는 눈치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정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 몸보다 일정이 먼저였다는 걸요. 하율이 열이 나든 말든 저 사람들 머릿속엔 이미 내일 움직일 계획만 들어 있었습니다. 하리는 차인옥을 노려보듯 올려다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하율이 아파요. 차인옥은 그 말에도 여전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데 가야지. 할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우리 어디 가요? 차인옥은 이번엔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더 좋은 곳, 여기보다 더 따뜻하고 더 잘 사는 곳.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건 전혀 상관없다는 얼굴이었지요. 마치 버려지는 일이 아니라 선물이라도 받는 것처럼 말하는 그 태도가 더 끔찍했습니다. 하리는 작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안 가면 안 돼요? 차인옥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세상엔 안 되는 일이 더 많단다. 그 말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차갑게 박혔습니다. 하리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세상이 너무 빨리 닫히고 있었으니까요. 창문 아래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정우는 손을 주먹 쥔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당장 뛰어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차인옥 앞을 막아서고 하율을 안아들고 할인 손을 잡고 데리고 나오고 싶었지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지금 그랬다간 오히려 아이들이 더 빨리 숨겨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자신을 눌러야 했습니다. 그게 너무 답답하고 분해서 오히려 숨이 더 막혔지요. 차인옥이 돌아간 뒤에도 정우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윤태성이었습니다. 정우는 젖은 손으로 겨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태성 목소리도 평소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연락이 왔습니다. 정우는 벽에 기대선 채 눈을 감았습니다. 누굽니까? 강말순 씨입니다. 5년 전 그 병원에서 분만실 보조로 일했던 분입니다. 정우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날 일을 오래 숨기고 살았는데 더는 못 숨기겠답니다. 직접 만나서 말하겠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정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끝없이 막혀있던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틈 하나가 열리는 기분이었지요. 아직은 희미했고 아직은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손을 뻗어볼 수 있는 빛 같았습니다. 정우는 젖은 창문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할인이 여전히 하율 곁에 앉아 등을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하율은 열에 지친 채 사진을 품에 안고 잠든 듯 보였지요. 정우는 낮고 떨리는 숨을 내쉬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꼭 지켜낼 거라고.
이번엔 정말 늦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선 날이 밝기 전까지도 버텨야 할 밤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정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회장실에 들어섰습니다. 셔츠 깃은 단정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지요. 5년 동안 무너진 마음을 겨우 가리고 살아온 사람의 눈이 아니라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윤태성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정우 곁을 오래 지켜온 비서실장답게 말보다 먼저 준비를 끝내놓은 얼굴이었지요. 책상 위에는 주소 하나가 적힌 메모와 얇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말순 씨가 오전 10시에 보자고 했습니다. 정우는 메모를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5년 전 가람 씨가 있던 병원 분만실에서 보조로 일했던 분입니다. 지금은 그만두고 혼자 살고 계십니다. 정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정말 알고 있는 걸 말해줄까요? 태성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겁이 많아 보이지만 더는 숨기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그 말 하나를 붙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강말순이 사는 곳은 서울 외곽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좁은 골목 끝 햇볕도 오래 머물지 않는 낡은 건물 2층이었지요. 문을 열고 나온 강말순은 생각보다 더 작고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희끗희끗한 짧은 파마머리에 오래 죄책감을 품고 산 사람답게 눈가가 먼저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회장님,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도 목이 잠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가 찾아뵙게 해서 죄송합니다. 말수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불안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원망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예의를 지키는 남자가 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더 견디기 어려웠던 것 같았지요. 좁은 거실 탁자 위에는 오래된 철제 과자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몇 장과 병원 팔찌 사본, 그리고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의 숨이 조용히 멎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말수는 손등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그날 다 버렸어야 했는데 못 버렸어요. 버리면 진짜 제가 사람도 아닌 것 같아서요.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그 침묵 끝에서야 말순도 겨우 입을 열 수 있었지요. 가람 씨분만 들어가던 날 분명 애기 울음소리가 2번 났어요. 짧았지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위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고 했어요. 차트도 다시 쓰라고 했고요. 정우의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누가요? 말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아주 작게 말했지요. 그날 병원에 차인옥 여사가 왔어요. 거실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직접 봤습니까? 예. 병원장실 앞에서요. 처음엔 왜 오셨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병동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원래 남아있어야 할 기록이 사라지고 다들 입을 닫고 저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정우는 과자통 안종이들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산모명 한가람, 분만실 입실 시간, 신생아 표기가 흐릿하게 남아있는 사본. 정식 원본은 아니었지만 누군가 지우기 전 한 번쯤 존재했다는 흔적만으로도 충분히 섬뜩했지요. 말수는 마지막으로 USB를 정우 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이건 그날 가람 씨짐 정리하다가 가방 안에서 나왔어요.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집에서 열어보고 더 무서워서 숨겼어요. 누가 알면 저도 무사하지 못할 것 같아서요.
정우는 말없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는 손이 조금 떨렸지요. 잠시 뒤 화면 속에 한가람이 나타났습니다. 병실 침대에 기대 앉은 가람은 만삭의 배를 감싼 채 웃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조금 붓고 힘이 없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지요.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화면 너머로 그대로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가들. 정우는 그 첫마디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혹시 먼저 못 보게 되더라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엄마는 너희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아빠도 그럴 거야. 말순이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정우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람은 화면 속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아빠는 조금 느려. 그리고 너무 착해서 답답할 때도 있어. 그래도 끝까지 사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혹시 늦더라도 꼭 믿어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우는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은 가람을 지켜주지 못한 남자라고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가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상은 끝나기 직전 아주 짧은 말을 더 남겼습니다. 혹시 이걸 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 꼭 아빠한테 데려다 주세요. 재생이 끝났는데도 아무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이미 많이 쉬어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셨습니까? 말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마음 먹으면 없는 사람 하나쯤은 흔적도 없이 지워버릴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호원 쪽으로 차인옥 여사 수행기사차가 다시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더 미루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 싶었어요. 저 애들까지 멀리 보내버릴까 봐요. 정우는 한참 동안 말순을 바라보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어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말순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꾸짖는 말보다 그런 감사가 더 아프게 들렸던 것이지요. 빌라를 나오는 길 정우는 차에 타자마자 눈을 감았습니다. 가람의 영상 속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조금 느려. 너무 착해서 답답할 때도 있어. 그래도 끝까지 사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야. 그 말이 위로이자 동시에 벌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자신이 정말 너무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가만히 무너져 있을 수만도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윤태성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바로 법무팀 붙일까요? 정우는 창밖을 바라본 채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조용히 갑시다. 태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요? 정우의 시선은 유리창 너머 흐린 하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이들부터 놀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인옥은 아직 우리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 대답은 여전히 박정우다운 선택이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잔인해도 자신은 끝까지 아이들 마음부터 먼저 생각하는 사람. 답답할 만큼 착하지만 그래서 더 오래 남는 사람이었지요. 그날 오후 정우는 윤태성과 함께 병원 당시 전산 보조 기록과 재단 후원 흐름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건넨 사본, USB 영상, 병원 출입 기록, 보호원 입소 날짜, 그리고 차인옥 쪽 자금이 이상하게 움직인 시점이 하나씩 이어졌습니다.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것들이 이제야 한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지요. 저녁 무렵 윤태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정우는 서류 위에 올려둔 손을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나서지 못했을 겁니다. 혹시라도 자신 때문에 일이 더 커질까봐, 혹시라도 잘못 움직였다가 아이들이
더 멀어질까봐 끝까지 망설였겠지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정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차인옥이 빠져나갈 구멍까지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인이랑 하율이 앞에서 다시는 거짓말 못하게 해야 합니다. 태성은 그제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정우가 드디어 결심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우는 다시 보호원 근처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가람의 방 한가운데 오래 서 있었습니다. 작은 목마 2개, 연한 별무늬 벽지, 한 번도 켜지 못했던 수면 등 모든 것이 5년 전 거기 멈춰 있었지요. 정우는 창가에 앉아 USB 속 가람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했습니다. 가람은 같은 얼굴로 다시 웃고 있었고 같은 목소리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우리 아가들. 정우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안 늦을게. 그 말은 가람에게 하는 약속이자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창밖에는 아직 벚꽃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하나둘 떨어졌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지요. 마치 세상이 마지막 기회를 아주 조금은 남겨둔 것처럼요. 그리고 바로 그때 윤태성에게서 짧은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내일 재단 벚꽃 후원 행사 일정 최종 확정됐습니다. 차인옥 여사도 직접 참석합니다. 정우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다 떨어지기 전에 차인옥이 가장 선한 얼굴을 하고 서는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처음으로 무너지는 쪽이 아니라 지키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온장학재단 벚꽃 후원 행사장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입구에는 연분홍 장식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하얀 천 위에는 아이들의 봄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또렷하게 걸려 있었지요.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취재진도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참 따뜻하고 좋은 행사처럼 보였습니다. 박정우는 행사 시작 1시간 전 조용히 행사장에 들어섰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해온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검은 수트는 반듯했고 표정도 흐트러짐이 없었지요.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정우는 예전의 박정우가 아니었습니다. 흔들리며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끝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선 사람의 얼굴이었으니까요. 윤태성은 이미 안쪽 준비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된 서류와 USB, 출력된 계좌 흐름표, 병원 출입 기록, 그리고 강말순의 진술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다 준비됐습니다. 정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정혜는요? 곧 도착합니다. 말순 씨도 안쪽에서 대기 중입니다. 정우는 한 장짜리 서류를 들어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보호원 입소 날짜, 병원 전산 수정 시점, 재단 후원금 이동 내역, 외부 입양기관 사전 접촉 기록. 각각 따로 떼어놓으면 우연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로 이어놓는 순간 너무 선명한 길이 보였습니다. 그 끝에는 늘 같은 이름이 있었지요. 차인옥. 행사 시작 10분 전 차인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온장학재단 이사장 차인옥은 늘 그랬듯 가장 단정하고 품위 있는 얼굴로 행사장에 들어섰습니다. 연한 아이보리 정장에 진주 귀걸이, 흐트러짐 없는 머리. 멀리서 보면 자애롭고 고상한 상류층 어른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취재진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했고 직원들에게도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정우는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을 약한 사람처럼 만들던 말들. 진실이 아니라 침묵을 고르게 하던 시선들. 그리고 할인과 하유를 벚꽃보다 먼저 멀리 보내려 하던 그 서늘한 손길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야 할 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람 좋은 얼굴 뒤에 숨은 그 모든 거짓이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리고 짧은 공연이 이어졌고 후원 영상이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 장학사업 성과, 보호시설 개선 프로젝트. 보는 사람마다 고개를 끄덕일 만큼 잘 만든 영상이었지요. 차인옥은 가장 마지막 순서에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올해도 우리 해운장학재단은 아이들이 더 따뜻한 봄을 맞을 수 있도록. 그녀의 목소리는 고르고 부드러웠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엔 배려가 묻어 있었고 표정은 끝까지 인자했지요. 객석 맨 앞줄의 몇몇 사람은 진심으로 감동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박정우는 알았습니다. 저 따뜻한 말들이 끝나고 나면 누군가는 5살짜리 아이 둘을 벚꽃이 지기 전에 낯선 곳으로 보내버릴 생각이었다는 것을요. 차인옥이 박수를 받으며 말을 마무리하려던 순간 윤태성이 조용히 행사장 뒤편 신호를 보냈습니다.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었지요. 그리고 곧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해운그룹 박정우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차인옥은 웃는 얼굴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정우가 형식적인 인사말을 하고 내려갈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설령 감정이 조금 흔들린다 해도 많은 사람 앞에서 끝내 자신을 무너뜨리지는 못할 거라고 믿었겠지요. 5년 동안 그래 왔으니까요. 정우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사장 안이 서서히 조용해졌지요. 정우의 시선은 객석이 아니라 한 곳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차인옥이 서 있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후원 이야기보다 먼저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차인옥의 미소가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돌려 뒤편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제 아내 한가람은 아이들을 낳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아이들까지 함께 잃은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행사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취재진 몇몇이 급히 카메라 각도를 바꿨고 객석 뒤쪽에선 낮은 술렁임이 번졌지요. 정우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한가람의 병원 출입 기록 사본, 5년 전 분만실 보조 인력 명단, 삭제 흔적이 남은 전산 로그, 그리고 세본보호원 입소 기록과 재단 계좌 흐름이 차례대로 떠올랐습니다. 차인옥이 마이크 없는 자리에서 입술을 굳혔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낮아졌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선명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두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병원 기록을 지우고 보호시설에 숨기고 다시 벚꽃이 다 떨어지기 전에 멀리 보내려 했을 뿐입니다. 이제 객석 곳곳에서 분명한 웅성임이 터져나왔습니다. 문정혜는 뒤편 끝자리에 앉아 있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였지요. 정우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인옥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행사장 공기가 딱 멈췄습니다. 차인옥은 끝까지 표정을 지우지 않으려 애썼지만 눈빛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지요. 정우가 말했다. 어머니가 버린 건 이 아이들이 아니라 사람의 양심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크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고 감정을 터뜨린 것도 아니었지요. 그런데도 행사장 앞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차인옥이 끝내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정우야,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그녀는 여전히 품위를 지키려 애쓰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엔 미세한 금이 가 있었지요. 정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지우고 기록을 바꾸고 버려진 아이처럼 자라게 한 뒤 마지막엔 좋은 곳으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호라고 부르셨고 저를 위한 일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두 아이 삶을 짓밟은 일이었고 돌아오지 못한 제 아내를 2번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윤태성이 준비실 문을 열고 강말순을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작고 왜소한 체구의 강말순은 겁에 질린 얼굴이었지만 더는 피하지 않겠다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꺼내 읽기 시작하자 행사장 공기가 조금씩 완전히 다른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지요. 분명 아기 울음소리는 2번 들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록은 다르게 정리됐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숨겼지만 더는 못 숨기겠습니다.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박정우 회장님은 다시 일어설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차인옥 여사가 친아들을 후계자로 세우려던 욕심도 다 무너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은 아이들부터 세상에서 지우려 했던 겁니다. 이어서 스크린엔 한가람이 남긴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환한 얼굴은 아니었지만 한가람은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영상 끝에서 분명하게 말했지요. 혹시 이걸 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 꼭 아빠한테 데려다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행사장 여기저기서 숨죽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가를 닦았지요. 정우는 스크린 속 가람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다시 한번 차인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인옥은 이제 더 이상 완벽한 얼굴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녀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 너를 위한 일이었어. 네가 그날 이후 얼마나 망가졌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았어. 그런데 애들까지 데리고 살라고? 네가 그걸 감당했겠니? 회사는? 세상은? 그 말은 변명이라기보다 결국 그녀가 왜 그랬는지를 스스로 털어놓는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아이들이 아니라 회사, 진실이 아니라 체면, 사람이 아니라 자리. 정우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셨겠죠. 늘 제 몫까지 대신 정한다고 믿으셨으니까. 그리고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망가뜨린 건 아이들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거짓으로 덮어버린 5년이었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정식 협조 요청을 받고 대기 중이던 수사 인력과 재단 감사 인력이 안으로 들어왔지요. 윤태성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준비된 자료처를 건넸고 문정에는 더는 버티지 못한 얼굴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인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늘 자기 편이던 시선들이 이번엔 모두 물러나 있었지요. 그 누구도 먼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정유리조차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차인옥이 마지막으로 회장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이 묻은 목소리였지요. 하지만 정우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오십시오. 그 말은 소리 지르지 않아도 충분히 차가웠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세게 밀어내지 못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선을 긋는 순간이었지요. 차인옥은 결국 이사장직 박탈과 조사 통보를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문정혜 역시
보호시설 은닉과 허위보고 관련 혐의로 바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요. 겉은 끝까지 품이 있으려 했지만 두 사람 다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사실상 중단된 뒤 정우는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조금 밝아져 있었습니다. 복수를 끝낸 사람의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너무 오래 막혀있던 문 하나를 겨우 열어낸 사람의 얼굴에 가까웠지요. 그러나 정우는 아직 완전히 안도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할인과 하율. 그 아이들이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신을 더 두려워하진 않을지, 그리고 정말 이제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믿어줄지. 그날 저녁 정우는 태성과 함께 곧장 세본보호원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급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할인과 하율은 작은 상담실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율은 아직 열이 완전히 내리지 않은 얼굴이었고 할인은 동생 어깨를 감싼 채 문 쪽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이들은 이미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정우는 급히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뒤에도 몇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먼저 멈췄지요. 하율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그 한마디에 정우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낮췄습니다. 이제 안 떠나도 된다. 하율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데도 안 간다. 이제 아무도 너희를 멀리 보내지 못해. 하율은 금방이라도 올 듯 입술을 떨렸고 하리는 여전히 쉽게 믿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동생 어깨를 꼭 감싼 채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그럼 우리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정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목이 너무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참 뒤에야 겨우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몰랐던 날은 있어도 버린 적은 한 번도 없다. 말이 끝나자 하율이 먼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리는 그런 동생을 안아주려다가 자기도 끝내 참지 못하고 눈가를 적셨지요. 정우는 그 자리에서 급하게 아이들을 끌어안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앉아 두 아이가 먼저 손을 뻗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뒤 하율의 작은 손이 먼저 정우 소매 끝을 붙들었습니다. 그날 행사장에선 차인옥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정우에게 정말 중요했던 건 그보다 이 작은 손 하나였습니다. 벚꽃은 아직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박정우는 그 남은 꽃잎들이 이별의 시간이 아니라 되찾아야 할 봄의 마지막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해운장학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밀려난 차인옥은 조사와 함께 모든 권한을 잃었습니다. 문정혜 역시 더는 아이들 곁에 설 수 없게 되었지요. 오랫동안 선한 얼굴로 감춰왔던 거짓은 결국 햇빛 아래서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박정우에게 정말 중요한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할인과 하율. 그 두 아이가 더는 겁먹지 않고 잠들 수 있는지, 누군가 다가와도 숨지 않아도 되는지, 밥을 먹을 때마다 눈치부터 보지 않아도 되는지, 정우의 마음은 온통 그쪽으로만 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곧바로 정우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면 오히려 더 불안할 수 있다는 상담사의 말에 따라 며칠 동안은 안전한 공간에서 천천히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이 먼저 필요했지요. 정우는 그 말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퇴근길마다 괜히 손이 허전했고 집안은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할인과 하율에게는
정우가 직접 고른 동화책이 같고 부드러운 담요가 같고 하율이 좋아할 것 같은 작은 머리핀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부담을 느낄까 봐서였지요. 대신 상담사를 통해 아주 짧은 말만 전했습니다. 이제 아무데도 안 가도 된다고 전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날 하율은 머리핀 상자를 한참 동안 품에 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리는 아무 말 없이 동생 머리를 빗겨준 뒤 그 핀 하나를 조심스럽게 꽂아주었지요. 며칠 뒤 정우는 처음으로 아이들과 한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넓은 식당은 원래도 조용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더 조용했습니다. 하율은 의자 끝에 몸을 작게 붙이고 앉아 있었고 하리는 그런 동생 앞에 물컵부터 먼저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국을 식혀주고 김을 잘게 잘라 밥그릇 옆에 놓아주었습니다. 억지로 말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놀라지 않게 너무 늦게 도착한 사람처럼 조심하며 하나씩 챙겼지요. 한참 뒤 하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짜 여기 있어도 돼요? 정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여긴 너희 집이야. 하율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이 됐지만 끝내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두 손으로 국그릇을 꼭 감싸쥐고 고개를 숙였지요. 하린 역시 말은 없었지만 동생 어깨에 들어가 있던 힘이 조금 풀리는 걸 정우는 보았습니다. 그날 밤 하율은 오랜만에 열없이 잠들었습니다. 정우는 아이들 방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지요. 아직은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다가가는 것보다 무섭지 않은 어른으로 천천히 곁에 서 있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리는 그런 정우를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하리는 자기 방식대로 정우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 전에 아이들 방문 앞에서 한 번쯤 멈추는지, 하율이 기침하면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지, 밥을 먹다 동생이 숟가락을 떨어뜨리면 누구보다 먼저 몸을 숙이는지, 그 모든 걸 말없이 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하율이 먼저 잠들고 하림만 거실 소파 한쪽에 남아있던 밤이었습니다. 정우는 멀찍이 앉아 동화책을 넘기고 있었지요. 먼저 말을 꺼낸 건 정우가 아니라 하린이었습니다. 왜 자꾸 잘해주세요? 정우는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췄습니다. 잘해주는 게 아니라 늦어서 미안한 거야. 하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지요. 그럼 정말 한 번도 우리 버릴 생각 없었어요? 그 말 앞에서 정우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성급하게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듣고 싶은 건 예쁜 말이 아니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진심이었으니까요. 정우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를 몰랐던 시간은 있었지만 버릴 생각은 한 번도 없었단다. 하리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을 꾹 다문 채 한참을 버티다가 끝내 무릎 위로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지요. 그 아이는 여전히 먼저 울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박정우 앞에서 울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우는 두 아이를 데리고 다시 한가람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고 비 한 번 지나간 뒤라 공기도 유난히 투명했습니다. 벚꽃은 절정을 조금 지났지만 아직 많이 남아 있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연분홍 꽃잎이 햇살 속에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하율은 작은 손으로 들꽃을 쥐고 있었고 하리는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을 조심스럽게 품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두 아이 옆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세 사람 모두 알고 있는 듯 했지요. 먼저 입을 연 건 하율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안 떠나요. 그 말은 너무 작았는데 정우의 가슴엔 크게 들어왔습니다. 할인도 천천히 사진을 꺼내 묘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가람의 이름을 오래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영상에서 아빠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정우는 그 말을 듣고 숨을 멈췄습니다. 하리는 이번엔 처음으로 정우 쪽을 돌아봤습니다. 아직 완전히 편한 얼굴은 아니었지만 처음 묘지에서 보았던 그 얼어붙은 눈은 아니었지요. 오래 버텨온 아이가 이제야 조금 손을 놓아도 될지 조심스럽게 확인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조금 믿어볼게요. 그 순간 박정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뒤에도,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뒤에도, 진실을 밝히는 자리에서도 끝까지 버티던 사람이었는데 그 짧은 한마디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맙다. 정우는 이 짧은 한마디 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묘지를 내려와 벚꽃길로 들어섰습니다. 하율이 먼저 정우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 작은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분명했습니다. 정우는 혹시라도 놓칠까봐 더 조심히 손을 감쌌지요. 그리고 조금 뒤 할인도 망설이다가 정우 반대쪽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걸음을 멈출 뻔했습니다. 하율이 떨어지는 꽃잎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아빠, 저거 봐요. 5년 동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정우는 하율 쪽을 돌아보았고 하율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지도 못한 채 꽃잎만 따라가고 있었지요. 그 천진난만한 한마디가 오히려 정우의 가슴을 더 깊이 울렸습니다. 정우는 울지 않으려 했지만 끝내 눈가가 젖었습니다. 하리는 그런 정우를 한번 올려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잡고 있던 손에 조금 더 힘을 주었습니다. 말 대신 마음을 전하는 아이답게요. 맑은 하늘 아래 벚꽃잎은 조용히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한가람이 살아있었다면 참 좋아했을 풍경이었지요. 정우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치 저 꽃잎 사이 어딘가에서 가람이 세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5년 전 봄은 정우에게 모든 걸 앗아간 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봄 끝자락에서 그는 너무 늦게 돌아온 행복을 두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그 침묵은 외로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조용함이었지요. 하율은 떨어지는 꽃잎을 밟지 않으려 발끝으로 조심조심 걸었고 하리는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더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두 아이 손을 양옆으로 꼭 잡은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처음엔 벚꽃이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벚꽃 아래서 정우와 두 아이는 마침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벚꽃길 위로는 늦었지만 가장 따뜻한 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을 듣고 마음속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빗속 사연이었습니다.